그동안 그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이나 또는 또 한 학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소감을 좀 나누실 수 있는 분은 질문도 좋고 뭐 소감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뭐 남은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데까지 제가 어쨌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아니 말씀하시려면 마이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누구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하셔요. 네. 저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네. 너무 1860년 수은 그 최재우 선생님의 시천주 그 종교 체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해월 최시영 선생의 신주천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인내천으로 이어지는 이 통학은 우리 순수 민족 종교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가치 있는 종교라고 우리 김용희 교수님의 그 열강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하늘의 도화, 하늘의 그 이치를 공경하는 이 동학은 22조 만렵에 동학 독립혁명을 일으켰고 또 일제치하에서는 3.1 민족 독립운동을 주도한 그 고국 안민의 애국 종교라고 저는 가히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그 심오한 교리와 이 진영을 지닌 그 동학이 왜 이렇게 더 발전을 못하고 쇠퇴력을 거듭하고 있는지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 소개의 말씀을 피력을 했고 네. 앞으로 그 동학의 전망과 앞으로 동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교수님의 그 고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쇠퇴의 이유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제 분단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교가 이제 천도교죠. 그러니까 이북 지역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교세가 그래서 거의 8대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북한 지역은 또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청우당이라고 하는 정당 조직만 그것도 겨우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그 과정에서 뭐 저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많은 그 3.1 재연운동을 하려다가 많은 청우당 간부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청우당 자체를 완전히 이제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존속을 시켜주지만은 실제로 종교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이후에 뭐 이쪽 남쪽은 잘 아시다시피 서구화의 물결이 휩쓸면서 이런 이제 민족 기반의 이런 사상들 그래서 천도교만 그런 게 아니고 대종교가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직접 무장투쟁을 했던 그 대부분 분들이 다 대종교 분들인데 이 대종교도 직간접적인 탄압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이렇게 못한 부분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시대에 대응하는 부분도 이제 부족했을 거고 또 시대의 흐름 자체가 너무 이제 서구화를 추종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사상들이 외면당한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깜빡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천도교 교령이 월북하는 바람에 그것도
또 타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성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앞선 교리이긴 한데 당장 성직자가 없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이 다른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직자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전도교는 없으니까 교구장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 교구장도 직장생활 다 하면서 일요일날 잠깐 와서 봉사하려니까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어디 교인 집에 좀 방문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성직자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선 생각이었다. 지금 현실적 종교, 이 제도적 종교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교가 없다라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불교가 뭐 사실 굉장히 작은 그런 종교로 시작됐지만은 원광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그것도 사실 방한칸으로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종합대학으로 엄청난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원불교를 지탱을 하고 아까 이제 연구와 교육 또 이 교무들이 2,5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양성된 이 교무들이 어쨌든 자기가 성직자로서 이 사회에서 뭔가 그래도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와 교육 실천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학은 지금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동학학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겨우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연구소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논문 1년에 이제 몇 차례 학술 대회를 통해서 그냥 들어온 논문을 이제 이렇게 실현 정도인 거지. 학자들이 동학 연구를 하는데 지원하는 정도인 거지. 체계적으로 동학의 어떤 연구를 해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또 해외에까지 이렇게 그런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그런 종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까? 또 더 큰 단위의 연구원, 그 연구원이라고 하는 큰 원불교 연구원 이런 데서 증산 같은 경우도 증산사상연구원 이런 데서 그 밑에 박사를 뭐 수십 명 이렇게 이 연구원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은 바로 이걸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교육기관도 저는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서 그런 성직자 제도 그렇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문 교역자를 양성해서 이분이 어떤 지방교구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은 일정한 그래도 어떤 그런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수도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어떤 수도원 같은데 파견을 해서 전문적으로 동학 수도를 지도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뭐 환경운동이나 통일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렇게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이 설립이 그게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10명씩만 만약에 그렇게 배출이 돼도 10년이면 100명이고 이제 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병희 그 교령 때 그 고려대학교 전신 보성전문학교를 네. 당초에 그 천도교가 운영을 하다가 네. 그때 그 김성수 인천원장한테
팔렸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그 과정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매매된 겁니까? 어떻게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네, 겁니다. 나중에 편집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아, 나중에 따로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넘어간 건 아니고 불교 무슨 재단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불교재단이요? 네. 했다가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김성수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도 네. 천도교가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총독부가 분명한 거는 뭐 김성수의 그건 잘 모르겠고 총독부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보성 전문을 뺏으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학법을 개정을까지 하면서 천도교 자금줄을 완전히 쪼아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손 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서 사실 뺏은 겁니다. 총독부가. 뺏어서 이제 말 잘 듣는 쪽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네, 그간 잘 모르고 지냈던 동학과 천도교 사상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독을 피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든 남과 북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좀 합쳐야 될 때가 올 텐데요. 네, 예. 그때의 이 동학 사상을 도입해서는 청당의 그 사상과 같은 것을 국가에서 하나만 연구 과제로 삼아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통일부가 저는 이제 이런 통일 논의를 좀 더 이렇게 기존의 이런 청우당을 비롯해서 원불교에서도 또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걸 떠나서 지금의 이런 어떤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정치 체제를 바꾸고 경제 체제를 바꾸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정말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나라가 어쨌든 두 나라로 나눠져 있고 두 나라가 합치려고 그러면은 서로 뭔가 양보도 하고 절충도 해야 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더 크니까 니네들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더 비현실적이고 서로 좀 양보해서 아니면은 아예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체제도 아니고 니네들 체제도 아닌 제3의 체제, 새로운 체제로 합치더라도 합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부분의 주류 통일 논의들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체제가 이제 뭐 이건 무조건 옳고 포기할 수 없고 또 지금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거스르냐 그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는 정말 저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뭐 그거 말고는 저는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저는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냥 하나의 그런 식민지처럼 그렇게 전략이 될 거고 이렇게 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거고 더 큰 어떤 문제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이 정말로 이제
저쪽 체제를 뭐 좋거나 믿거나 간에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말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이 동학에서 제시했던 높은 어떤 이상을 반영한 지난번 그 종교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동학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민족 이 한국이 빨리 이 민주화되는데 동학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이렇게 민주화가 빨리 안 됐을 거다. 그래서 동학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기는 흘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서구 선진국 못지않은 그네들의 정치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치가 더 나은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또 사회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통일 논의에서 저는 조금 이 동학의 정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때 바람직한 통일이 가능할 거고 또 그런 예상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문명의 어떤 정말 단초를 열 수 있는 그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걸 잘만 이 분단을 해소하고 그런 어떤 통합을 이뤄낸다면은 이거야말로 우리 이 한반도에 내린 축복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어떤 새로운 문명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쓸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늘 좀 아쉬워하면서 국가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통일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보니까 이런 연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의 뭐 그 안에도 민주연구원도 있고 여기 국힘당에서도 네,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연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이런 연구를 좀 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고 제가 한 10명 정도 팀을 만든다면 제가 대충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진다면 제가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치 파트에서는 누가? 경제 파트에서는 누가? 노동 여성 파트에서는 누구? 대충 제가 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지원을 해준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러면 통일부 쪽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겠네요. 학계에서. 네, 통일부가 자꾸 이제 정치에 너무 휘둘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런 장기적 과제가 이렇게 보장이 못 된다면은 이제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게 정신 지금까지 잘 이어와서 동학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네. 상하이에서.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이 나라의 정체성은 그 동학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헌법이 3.1 운동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더 동학으로부터 동학과 동학 농민혁명의 전통을 이어받아 요 정도라도 들어가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동학이 명시되는 지금 광주는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동학이 들어가는 게 저는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남과 북이 다 공유하는 그렇죠. 예. 정신인가요? 그렇죠. 북한도 동학까지는 인정하니까요. 예. 그래서 동학이 이제 이렇게 서로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동안에 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 대한 강의는 뭐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었는데 우리의 그 사상의 동화를 이번 기회에 알려주셔서 많은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70년대에 그 대학 다닐 때 종로에 수험회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존재하는지 또 네. 내각이 또 팔려나간 거예요.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물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전봉준에 대한 그 재평가는 계속 더 이루어지는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수은회관 아직도 이 존속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천도교 대교당이 있고, 그다음에 15층 건물에 이제 그게 이제 수은회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제 건물만 남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전봉준에 대한 재평가는 이제 제가 그쪽 동학농민혁명 쪽은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의를 박명수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린 것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철학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부분은 좀 약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봉준 연구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오고 있는 건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냥 그냥 그 얕은 지식으로는 그동안 이제 동학 연구가 너무 전라도 전봉준 위주로 동학농민 혁명 연구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라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국적 규모로 일어났고 또 전봉준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인물은 맞지만 그 외의 인물들 김계남이라든지 손아중이라든지 김인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김덕명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로 지금 좀 더 이제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학을 좀 외피설이라고 그래서 좀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애써 그냥 그걸 인정 안 하는 그런 풍토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동학이 이 동학농민혁명의 뭐 실질적인 그런 사상적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원회관이 건물만 있다는 의미가 그 소유가 천도교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요. 선도교 소유는 맞는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내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원회관에서 그런 정신을 그런 실질적인 어떤 역할, 실천을 못 하고 그냥 그것만 뼈대만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동학인이셔가지고 피난 와서 이제 어렸을 때도 교회 따라가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설법 들으시러 갈 때 따라가고 몸소 실천하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저도 또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른 집안으로 기독교 개신교 집안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학에 대해서 종교 생활 속에서 자랐지만은 그 학문적인 거는 제가 가까이 못하다가 이제 이번 교수님 강의를 기회로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청수 모시고 주문 내고 하셨어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청수 한쪽에 떠놓으시고 항아리에 상에 숟가락에서 떠놓으시고 일어나셨거든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있고요.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네. 한 3년 하시다가 일사학기 때 피난 오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네, 그때 네, 내려오셨군요. 집안, 아, 네.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 때그 네. 농민 집안인데 독립운동가들이 머물고 네, 예, 예. 도와주고 네, 그러셨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직접 뵙질 못했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네. 그런 거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교회처럼 홍보를 내는 게 아니고 네, 네. 천도교는 이제 매 식사 때마다 네. 식구가 네. 5명이면 쌀을, 예. 쌀을 쌀을, 5숟갈 예. 항아리에 모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음. 교회 교당에 갈 예. 때 성미, 예. 성미. 성미로 예.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에 대해서 자세히 뭐 역사책에서 잠깐 비친 것만 알다가 이건 교수님 강의로 인해서 깨달으신 거 어렴풋이 들었지만은 이제 자세히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알리시고 그런 건 좋은데 선도교 교당이 교인이 이제 동생들이 가봤는데 저는 못 갔고 애들 키우고 너무 이제 의인들만 계시고 네. 그 포교 활동이 잘 안 돼서 네, 예.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윤석산 회장님께 교령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인이시고 그래서 저는 네. 네. 우연히 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교당이 있고 거기 찾아뵀는데 거기 집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수님도 이런 어떤 역할을 맡으실 때 교당하고 합해서 힘을 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네. 속으로 그 오래된 수뇌관이 있은 교당에 그렇게 네, 예. 계시고 그러니까 네.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힘을 키우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지난번에 그 박맹수 교수님이 네. 광주에서 네. 그 연구하는 거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질문하니까 그분들은 종합 교인은 아니고 선도 교인은 아니고 이제 학문적으로 아마 새로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여러분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과 교수님과 교당 선도교 일사분이 어쨌든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 더 좀 네. 네. 세력이 네.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하여튼 잘 협력해서 해야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저도 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200주년 행사를 전도교 대교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좀 건의도 하고 또 이런 연구 기관이라든지 천도교 돈을 다 어떻게 좀 털어서라도 대학이라도 하나 만듭시다. 그 제안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천도교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수은회관만 해도 그게 뭐 종로 한가운데 그게 몇천 평인데 예, 아마 뭐 못해도 1,00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전국에 뭐 아직도 지방교구가 100여 개가 있고요. 다 그게 땅만 해도 몇백 평씩 다 있는 그런 또 용담만 해도 몇만 평이고 우이동 그 봉안각 일대도 또 몇만 평 있고 사실 뭐 재산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이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 말씀 듣다가 좀 추가 질문이 네. 하고 싶은데요. 그 창수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근데 네. 우리 전통적으로 예전에부터 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네. 뭐 네.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네. 전통이. 네. 근데 그게 그 동학 이전부터 있던 전통인지 아니면 이 동학에서 그 창수 떠놓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있었고, 예, 있었던 거고, 예, 그걸 다른 거인 거죠. 물론 그 전통을 이어
이어받아도 그렇죠. 이제 그런 전통을 일부 뭐 계승한 측면도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셔놓고 주로 이제 칠성님에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느님으로 바뀌는 거고 또 이제 주문을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아침 5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하고 저녁 9시에 하고 보통 그렇게 2번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좋은 강의를 열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성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쪽에 과학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도 나이가 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외울 수 있는 우리 거 이런 거를 공부할 기회는 별로 없는가. 지난학기에 중국 이학사 들었지만 저도 원래 기본은 중국이고 뭐 하늘 아래 쳐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참 제가 이번에 이거 들으면서 이게 뭐 저쪽에 서양 종교와 동양의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거 불교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동서양을 잇는 가교도 충분히 되겠는데 대신 또 한쪽으로는 아니 그 독자적인 게 너무 없잖아. 특별한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지금 젊은 사람들도 호소를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다 너무 그게 그거다. 이 얘기는 불교 얘기네. 뭐 선하고 깨닫고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이자면 지금 환경 기후 얘기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김재 선생의 그런 생명운동 또 한살림 이거는 저희 친구들도 보면 많이 거기서 뭘 구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넓혀서 김재 선생님과 선생님이 하셨다는 그 생명사상과 그게 중간에 없어진 건 참 너무 안타깝고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좀 모으면 좀 포기라고 할때 꼭 종교 차원을 떠나서도 그쪽에도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주관들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프랑스 방송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 그 농촌으로 빈농해서 파리에서만 다른 애들이 다 걔네들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고 우리나라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귀농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동학에 이런 좋은 점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요. 하여튼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좀 전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불교와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성리학의 어떤 또 일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제 한 학기 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불교랑 그래도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불교에서 없는 또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스스로 이제 한번 이렇게 이 14주를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거는 그래도 불교가 없는 동학만의 특징이 아닐까.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제가 불교에서도 선 공부하는 걸 조금 해봤는데 이거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게 그 사람이 평생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또 희미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게 우리 자체 발생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좀 더 불교보다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시천주 조화정 뭐 그 귀절도 어떤 염소문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귀절은 짧고 굉장히 모든 게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그거는 수시로 그 주문이 떠올라서 예. 그리고 맨 끝에 만세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불교 이것보다 훨씬 생활에 접근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이 사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네. 네, 예. 불교보다 좀 더 친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바이마르에서 이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님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소설을 쓰시는데 안택삼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평생 동문학 전공을 하셨고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동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서 그 책이 이제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철학자로 나옵니다. 서양 철학자였는데 동학을 공부하고 우연히 이제 경주 남산에서 이제 독일인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이 이제 나중에 자기를 이제 독일 바이마르로 초대를 해서 독일 바이마르에서 이제 독일인들에게 이제 동학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까지 이제 동학을 이야기를 하고 독일인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 그런 질문에도 바로 제가 답변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에 이제 차이를 불교와 동학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든가 성리학과 동학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기독교와 동학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게 둘 다를 깊게 이해 못하면은 이제 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도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암만 해도 불교 전공자가 볼 때는 어설픈 부분이 있고 제가 암만 다르다 해도 불교 전공자가 볼 때는 이것도 불교에 있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공부하신 분이 동학을 공부해서 불교 전공자가 그 비교 연구를 하고 성리학 공부하신 분이 성리학으로 평생 공부하신 분이 동학을 공부해서 비교를 연구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르다고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사람들이 이미 너는 동학 전공자잖아. 저도 뭐 사실 누구 못지않게 성리학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암만 비교해봤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 역할이 좀 아니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동국대 불교학과의 어떤 교수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도 평생 불교로 밥 먹고 살고 지금 뭐 학교에서 이제 있지만은 불교 공부할 때는 가슴이 안 뛰는데 동학의 어떤 유적지를 간다든가 또 동학의 어떤 이런 이 자료를 접하고 뭐 이럴 때는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자기가 전생에 동학군을 우금치에서 했던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자기도 동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게 뭐가 자기를 그렇게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공부해서 불교랑 동학 좀 잘 연구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말했는데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사상적인 차이는 아니고요. 제가 스리 오로빈도 인도에 있을 때 스리 오로빈도하고도 제가 비교한 적이 있는데 오로빈도 사상이 지금 훨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영어로 이제 글을 썼기 때문이기도 한데 세계 뭐 각국의 오로빈도 사상은 이제 알려져 있고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동학은 그에 비하면은 사실 뭐 스리 오로빈도 사상 못지않게 훌륭한데도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하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걸 알았어요. 서리오 로빈도 사상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인도에서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게. 근데 동학은 이 수은 선생의 이 사상이 한국 근현대사를 들고 건드렸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3.1운동을 비롯해서 동학이 없었다면 한국 현대사가 뭐 이렇게 안 됐겠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3.1 운동에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개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동학이 단지 그런 어떤 사상으로는 서리오 로빈도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계화가 안 됐지만, 이게 그 정도의 어떤 실천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더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그때 했습니다. 저는. 네, 그 정도로. 예, 또 다른 선생님. 예. 제가 느끼는, 제가 불교를 아니고 그 선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여기 성서나 강의 많이 들었고요. 네. 또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귀복 신앙이잖아요, 말하는. 네. 네. 개인의 복을. 네, 예. 근데 차이점은 제가 동학 집안 사람으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하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만 하늘님이 아니고 모든 사물도 하늘님이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도 이렇게 밥을 떠놓고 꼭 기도를 신고를 잠깐 올리고 이 곡식을 재배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선덕의 실천은 상대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가장 진짜 실천이 된다면 가장 획기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3.1운동이나 그런 것도 실천적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불교나 기독교보다 우리 동학은 실천적인 종교다. 실제로.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르릴 거기 가보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금 이따가 예, 예. 좀 지내서 다른 선생님 먼저 하고, 예, 다른 선생님 먼저 하고 제가 나중 시간 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수님한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후기라 그럴까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꺼져가는 동학 사상의 본질, K 철학 사상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아주 존경합니다. 동학에 대해서 그간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해를 했다는 점에서 감히 수업에 대한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의혹되는 점이 우리 간혹 눈에 좀 떠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떤 뭐 시대적인 아픔의 혼란이라고 이렇게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과정에서 사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치적 이념으로 진보 보수로 분류하거나 또는 뭐 전향이라는 걸 용어를 다뤄봤습니다. 그건 제가 좀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이번 강의가 대체로 이념적인 그 갈등에 매몰되기 쉬운데 교수님께서는 강의 시간 내내 자기 주관을 배제한 중립적, 객관적, 사실적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곁들여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유학을 공부를 하는데 네. 제가 좀 적으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셔요. 네. 저도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학인가 유교인가 그게 어떤 예. 기준 정립에서 상당히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네. 지금 천도교인가 동학인가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천도교를 말씀하시면서 또 동학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동학 사상을 하나 철학 사상으로 보고 우리 민족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삼고 싶은데 천도교라는 종교로 이어져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학의 어떤 그런 인연적인 우리 국민의 내재되어 있는 그 사상 철학의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불교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 중국에 있는데 천도교 종교로서 그 거대한 종교의 어떤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천도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동학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은 북한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그 천도교의 세례는 어떤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북한이 이제 그 동학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서로 합의해서 뭐 통일을 한다. 그렇다면 천도교가 북한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이 동학은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늘 이제 중도예요. 중도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우파도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사회주의랑도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이제 중도적 입장을 늘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당하는 이쪽에서는 회색주의자로 공격당하고 이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공격당하는 늘 그렇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늘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사회주의를 비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둘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 지점에서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체제에 이렇게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철학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발현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사실 이제 3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게 그것도 서구 근대가 나온 이제 여러 그런 어떤 이 역사적 과정에서 나온 거고 이게 영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조선의 유교 사회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되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물질적인 측면 말고 다른 이제 정신적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공자의 육아도 배우고 노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하면서 또 그리스 철학도 배우고 하면서 지금의 자본주의 이 체제가 최선이다, 최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아울러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고 수은 선생님 역시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제 다시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체제를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걸 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천도교와 동학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이게 참 이게 큰 과제죠. 이게 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천도교 이꼬로 동학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동학이 낳은
동학의 그래서 저는 이제 적장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학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다른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그 동학의 2세입니다, 2세.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때는 천도교가 뭐 제일 큰 종단으로서 무시 못할 그런 가장 큰 종단으로서 또 사회 운동의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는 뭐 불교보다도 훨씬 큰 세력이었고, 기독교, 가톨릭이 다 합친 세력보다 더 컸고, 그때는 누구도 천도교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근데 지금은 너무 쪼그라들니까, 지금 불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불교 보고 왜 니네는 그렇게 이 학문으로 안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유지하냐, 뭐 이렇게 묻지 않듯이 우리가 이렇게 천도교가 동학의 전부는 아닌데 분명히 동학을 직접 개성한 건 사실이거든요. 개성했고 그리고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50년 이전까지는 이 동학의 그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그걸 정말로 사회 속에서 실천하려고 어떤 종교 조직을 확대하거나 그런 성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정말로 그 일제강점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개벽 세상을 열기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도교가 종교가 아니고 종교 조직으로 그렇게 주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운동단체로서 천도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겁니다. 차라리 진짜 종교 조직으로서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지금 천도교가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성직자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청록부하고도 잘 타협적으로 잘 지냈고 했다면은 보성청문도 안 뺏겼을 거고. 그래서 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건 종교고 이건 학문이고 이런 이제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서구에서 배운, 서양은 이제 철학과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유학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철학이면서 종교고 종교이면서 철학,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유학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교를 종교라고 분류할 수도 없고 철학이라고 분류할 수도 없고 철학이면서 종교고 종교이면서 철학. 동학도 철학이죠. 철학이지만 또 선생님이 종교 체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이기도 한 겁니다. 그 종교성과 철학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천도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소식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걸 정말로 개성하기 위해서 지난한 그런 실천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천도교 철학, 기독교 철학도 있거든요. 기독교도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 기독교 철학의 중세 서양 철학의 1000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종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시 서양 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천도교 송명이와 이도나에 의해서 구축된 천도교 철학, 그 철학도 기독교 철학 못지않은, 또 불교에서 했던 불교 철학 못지않은 그런 어떤 신학적 사유와 그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동학 안에도 철학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이 있고, 천도교 안에도 철학적인 측면과 종교적 측면이 있고, 또 사회적 실천의 측면이 있고. 근데 그 천도교가 지금 어쨌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동학의 그 어떤 후신이 저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살림 같은 조직이 이제 저는 그런 동학의 또 다른 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도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난주에 제가 주로 소개했던 그 많은 여러 생명운동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동학을 이 시대에 그런 좀 더 구현하는데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천도교 못하면은 정말
그런 정말 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이든 뭐 연구기관, 연구소라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천도교가 꼭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자발적인 노력과 연대를 통해서 동학이 더 이렇게 확산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주에서부터 오셔서 저기 매주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참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단순한 그 농민혁명,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혁명,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생명에 대한 존귀함,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종교는 아니고 뭔가 한국에서 일어난 무슨 정신문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씨알이 돼가지고 같이 이런 생명운동에 참여하고 또 나 자신이 그 한올림이라는 그런 자각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 국민 전체로 이어나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크게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불교, 또 서양에서 가톨릭이 들어왔고 프로테스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막 하니까 우리 동학이 그냥 줄어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한국에서 일어난 정신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어가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분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 교인들이 얼마나 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보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뭐 간단한 질문이니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그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그때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천도교는 한 5만 명 나와요. 5만 명 나오고요. 원불교가 12만, 많은 것 같은데 교인 숫자는 실제로 원불교는 얼마 안 됩니다. 12만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1시에 이제 시일식이라고 해서 기독교 예배 보듯이 그렇게 주일 하듯이 우리는 이제 모시는 날 시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성직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각 이제 지방 교구가 그래도 한 100여 개 있거든요. 아직 그 교구에서 이제 원로 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셔야 하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젊은 주부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그 설교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뭐 목사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전문적 교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양 쪽이 다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선교 활동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자고 권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서 천도교에 입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웰컴 해줘야 되는데 교회처럼 막 이렇게 싹싹하게 이렇게 그 교인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속으로는 되게 반기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챙겨주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이제 전화도 좀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처음에 좀 적응할 때는 좀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참 제도적으로 잘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이제 한계가 있는 그 성직자가 그래서 이게 제도적 종교를 계속 유지하려면 성직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유튜브 채널 천도교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거 구독하시면 이제 좀 그 관한 정보는 좀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8이었고 남한이 2였다 그랬잖아요. 천도교가요. 그리고 이 천도교의 핵심 멤버들이 북한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80년대에 뭐 최덕신 그분이 월북해서 그때 굉장히 저는 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요즘에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북한에 갈 수가 있나 했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길에서 여쭤봤잖아요. 뭐 어떻게 갔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우리는 북한에 강요하는 인물이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조용히 쓰러졌던 그 기억도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천도교 상황이 어땠나 그리고 또 북한의 김일성과 그 아버지가 다 천도교랑 관계가 좀 있다 그래갖고 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네. 바로 할까요? 네, 그러면 북한의 천도교 상황 뭐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은 이제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냥 뭐 숨어서 그냥 총수 모시는 걸 계속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청우당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청우당 대표가 어쨌든 북한의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남쪽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방문할 때는 천도교 위원장이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그 종교를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불교 북조선 무슨 불교 무슨 연맹 이런 게 다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또 뭔가 맞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지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종교는 인정이 안 돼도 그런 뭐 그게 어떤 대표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때 북한에서 또 그쪽 각 그 종단 대표들이 또 같이 맞이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직도 수만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천도교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천도교라고 내세울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청우당의 소속으로 이제 있으면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청수 모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동학은 한국에서 일어난 정신문화다라고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정말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정신문화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을 저는 이제 이렇게 높였다고 생각이 돼요. 높였고 그것이 또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더 영향력을 미치면 미칠수록 더 어떤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쨌든 세계에 저는 이런 정신문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기여를 할 때가 올 거다. 지금 K 문화까지 왔는데 그렇게 할 때 어쨌든 이 동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죠. 그런 때가 저는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바이마르에서 이런 소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양 그런 동문화 가신 분이 그런 책을 쓰신 건데 그래서 곧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저는 동학이라 그러면은 농촌 운동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요. 근데 그동안 많은 지식과 상식을 또 얻었고 좋은 걸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 어려서 신앙인지 아닌지 몰라도 고시대라는 게 있어요. 뭘 먹는 걸 내가 하면은 이런 미생물한테는 뭘 던져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고 고시대야 한다고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한 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좀 주고
그런 것도 기억이 있고 저희들에게 좀 정치적인 사상이랄까 이런 사색이 끊어진 것이 아마 일제 36년 일개 한 세대가 완전히 공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선대가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도 어려서 일본 학교, 국민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한 세대가 빠지니까 뭐 이 후손한테 전달되는 것이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주경야 독도를 하고 이렇게 자란 젊은이들이 이제 와서는 이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김 교수님 좋은 말씀 듣고는 좀 늦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그때나마 이런 것을 듣고 많은 걸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도 설명하시고 했는데 뭐 제 자신 이제 조그만 그 소개를 보면은 하나의 전도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직도 좀 알리는 것이 조금 넓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걸 하려면 뭘 하겠는가 뭐 제가 먹고 사는 방법으로는 역시 다단계 사업같이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하는 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면에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그런 고시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물도 사랑하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 이게 정말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홍익인간으로 대표되는 이게 우리의 어쨌든 민족의 가장 중심된 그런 이제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동학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꽃이 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서양이 진짜 못 가진 이제 사유인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 당연한 것 같은데 서양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변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지 두루 잘 어우러져 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런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더 펼쳐져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승자 독식하는 경쟁으로 이긴 사람만 이렇게 1% 지금 우리나라는 1%가 가진 부가 전체 부의 60%다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는데 여기 학생들 몇 명이 앉아갖고 피자를 나눠 먹는데 흰색 한 명이 6조각을 다 먹고 있고 5명은 요 반 조각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걸 볼 때 어떤 심정이 드시겠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아마 호통을 칠 겁니다. 너 왜 네 혼자 6조각 네 혼자 다 먹고 너희는 5조각 5명이 한 조각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우고 있냐 이제 아마 호통을 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던 10%가 전체 부의 57%인가 차지하고 거의 당연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쨌든 서구의 그런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당연시되고 있는 게 어떻게 그게 괜찮냐는 거죠. 저는 그게 괜찮을 수가 없다라는 거, 괜찮은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날 때보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얘네들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특히 이제 여기 지방대학생이니까 걔네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놨냐,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냐. 그래서 저는 제 양심으로 정말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더 고등학교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1등만 잘 사는 나라를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경쟁교육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건 동학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포교 사업에 그쪽에 좀 더 진짜 연구를 해가지고
동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쨌든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 그러니까 저희가 애매모호했던 거 동학, 천도교, 또 장희순 선생님, 김지아 이렇게 쭉 해왔을 때 그 정리를 다 이렇게 다리 하나하나 다리 넘어가듯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대안이라면 저는요 이런 정치적인 거를 요구한다든가 유토피아적인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험난한 길인데 이렇게 성천의 회원들이 14주를 같이 강의 들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 조그만 씨앗이 어쨌든 마음이 돼서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퍼져서 그 마음이 합해지는 게 오늘 여태까지 가르쳐 주신 그 정신적인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대안이라면 저는 이제 다큐라든가 아니면 오늘 안 나오셨지만 문기 선생님이 녹두꽃 보고 반해갖고 여기 나오셨다 그랬어요. 종교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통하고 사실 책은 잘 안 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아마 이렇게 퍼져가고 지금 어쨌든 연합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이제 비교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다 여태까지 유견이 이렇게 한 거가 다 이어져서 이렇게 또 동학이 더 빛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변적인 거를 많이 조금 넓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 다큐, 드라마, 영화 이쪽에서 동학 콘텐츠로 또 소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되면은 아마 훨씬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3개월 동안 멀리 경주에서 오시면서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 듣기 전부터 조그마한 의문이 있었는데 차제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국사 시간이나 이럴 때는 동학란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7, 80년대까지도 계속 동학란으로 교과서에 이제 기술이 되고 그렇게 이제 교육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좌파 정권이 연속으로 2000년대부터 자꾸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게 농민혁명이 돼버렸다 이게요. 그러면은 농민혁명이라면은 좋습니다. 농민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나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 비근한 예로 5.16 군사혁명 같은 거는 꼭 혁명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 1조, 2조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에서 공약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냥 우발적으로 고부에서 어떤 조병갑이라는 그런 탐관오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논자들은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해가 있다가 중앙에서 내려온 안핵사와 협상을 맺어가지고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이제 물러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주 화약의 중요한 내용이 폐정개혁 12조다 이거예요. 농민군에서 폐정개혁 12조를 정부 측에 제시를 해가지고 정부 측에서 합의를 보고 전주 화약이 맺어졌다 그러는데 일부 논자들은 전주 화약이나 폐정개혁이라는 것이 역사상 기록이 전혀 없다 이거죠. 아무데도 폐정개혁 12조는 1936년인가
천도교 교인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동학사라는 소설을 쓰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폐정계획 12조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1895년 당시에는 폐정계획 12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혁명이 되느냐? 이거를 더 뭐 동학 측이든지 천도교 측이든지 뭐 좌파 정권이든지 좌우간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심지어는 그 당시에 1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실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동학 농민군에 참여했던 사람을 지금 연금을 준다, 보상금을 준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누가 참여했느냐? 인후정명으로 한다. 인후정명이라는 건 이웃 사람이 내가 봤다, 들었다 이거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참 허황한 식으로 혁명이라고 만들고 국고를 갖다가 해서 그 지불하고 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거를 더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만이 이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은 제가 예, 박명수 교수님이 답변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동학이나 천도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안타깝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한 많은 의문이 있는데 네. 뭐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가 교수님은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강의하는 첫머리에 동학 사상이 3.1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촛불혁명까지도 이것이 그 정신이 이어졌다 이런 허황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무슨 그게 촛불혁명까지 동학사상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미화하고 과도하게 어떤 허황한 논리를 갖다가 내세우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죠. 네. 그 답변은 사실 박명수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 혹시 그때 박명수 교수님 강의 들으셨던 거예요? 강의, 예, 들었죠. 예. 들으셨어요. 예. 뭐 그랬더라면 박명수 네. 교수님이 그 4대 강령 이야기도 하셨을 텐데 혁명의 4대 강령 이야기도 하셨을 테고 그건 네. 뭐 확실히 기억은 4대 안 나요. 강령이 있습니다. 이게 혁명 강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전계획 14년 네, 네, 것도 최근에 일본 자료에 발견이 돼 갖고요. 그것도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혁명 기동안에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최근에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학남이라고 했다가 네. 이제 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한때는 말씀하신 대로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동학도 빼버리고 네. 가보 농민 전쟁 이랬어요. 네. 동학을 완전히 빼버리고 가보 농민 전쟁. 이게 완전히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런 어떤 이 농민 전쟁, 독일 농민 전쟁에 그걸 이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농민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으로 본 거예요. 혁명보다는 전쟁이라는 것이 오히려 맞을 계급 투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는 이게 그런 계급 투쟁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런 혁명의 기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동학 농민 운동으로 기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민사회나 이쪽에서는 이제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동학 농민 혁명 기념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시민사회에서는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이제 두루 때로는 그렇게 좀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합의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 내지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양쪽이 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거는요. 현대 문명의 위기, 왜 다시 동학인가? 다시 동학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제가 여러분 마음에 불을 밝혀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현대 문명의 위기인데 왜 다시 동학인가 설명하시면서 10년 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100년 후면 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희망의 작은 불씨를 가슴속에 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인이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제 자신만 생각할 때 열세 강의 듣고 오늘 와서 동경대전 용장유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보기도 봤는데 열세 강의를 다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다만 제가 결심한 거는 시천주, 인내천, 경천, 경인, 경물 5단어만 외우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개도를 해야 동학 강의를 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14번 강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데 28번도 웰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얻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식품 전공이기 때문에 한살님이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인증기관이다 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먹기 시작하면 옆에서 다들 먹어요. 이제. 왜? 저 사람은 식품 전공한 사람이고 그것도 브랜드가 서울대이기 때문에 다 따라서 먹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김지아 씨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고뇌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포교 그러는데 모든 종교가 지금 포교 때문에 머리가 쥐가 날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제가 믿고 있는 천주교만 예를 들어도 신부, 수사, 수녀 없는 게 아니고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재원이 딸리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뭐냐 하면은 100몇 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평신도들을 어떻게 잘 해볼까 해서 그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우리 동문회에다가 신경을 쓰기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모임에 가면은 거지 취급했는데 지금은 그쪽 회장들 오면은 앞자리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포교 문제에서 그 제도적으로 성직자 지금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냐 그러면은 AI가 요즘에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3일 전까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되고 구독자 150명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마케터 전문가를 1000억짜리 안 팔더라도 수은회가 팔아가지고 다른 거 땅 사고 할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마케터 몇 사람 쓰면은 금방 돼요.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영어로 하든지 뭘 하게 되면은 앞으로 천도교는 동학이나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외국에서 외국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 쓸 놈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러려면 니들은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해 주면 되냐면은 영어를 가르칠 필요 없이 한글을 배워. 몇 개월 전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하고 국민을 위한 발명품이라고 영국 학계에서 보고가 돼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겸손하게만 하면 됩니다. 웃으면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한글을 배운 게 좋을 텐데. 그리고 동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요, 그 동학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배워라 이야기예요. 모르면은 AI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학교가 없다고 그랬죠. 요즘에 학교에 있는 프라이빗 스쿨들 이 사회에 난립니다. 학생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이 학교 문 닫는 거 어떻게 문을 닫을 것인가 해서 노인당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라는 데가 뭐냐면 옛날에 20세기 때부터 뭐냐면은 거기에서는 가르친 게 인지 능력에서 유명한 그냥 선물 쓴 노동자들 만들기 위해서 언어하고 수리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가 있어요? 대학 입시 제도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대안학교로 되는데 학교가 없는 천도교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거 갖고 있었더라 머리 얼라 아파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도교는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야 이거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그 다음에 그 정신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130년 전에 동학 그 정신이었다는 것을 뭘 보고 아냐? 복잡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퍼슨이 물어봤어요. 너 동학을 처음 이렇게 해서 알았는데 동학을 쉽게 빨리 볼 수 있는 책 한 권만 소개해줘라. 동경대전을 봐라. 그래서 동경대전을 딱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서관에. 근데 만화로 나온 게 있어.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을 만화로 만나다. 그래서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에 최재의 동경대전이 이걸 보니까 누워서 봐 그랬어. 누워서. 세상에 동경대전을 1시간 만에 누워서 보고 100%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 만화 2명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튜버 2명이 나와서 웃기면서 하면은 며칠이면은 천도교에 대해서 동학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천도교는 지금까지 학교도 없고 이런 없었던 그런 단점들이 엄청난 장점이 되고 하나 부탁 말씀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논리 개발하시고 하신 선생님 같은 분 한 1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세요. 생기는 건 없더라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천도교 윗분들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장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기득권들이 생각하는 포교 방식은 버려야 돼요. 네. 요즘에 불교에서 중들도 나와서 막 케이팝 송해요. 케이팝.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인재 양성은 해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 10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10명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그냥 10명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릴 없고요. 교수님이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성의껏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즐겁게 공부해 주신 게 아주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업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강의를 기획한 실무자로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원분들 여러 소감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제가 떠오른 생각이었는데요. 아까 고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동학 사상이랑 연결이 돼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영국에서 석박사하고 지금 핀란드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 연구원으로 있는 분이 우리 환경 이런 거 관련한 연구를 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국에 와서 5개 나라가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나 봐요. 연구를 위해서 이제 유산에 대한 것이었어요. 후세에 물려줄 유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받은 유산, 이제 그게 꼭 이제 자기가 물질적으로 받은 그런 유산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도. 근데 그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자연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칫솔을 다 쓰고 버리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애썼다, 수고했다 하면서 버리셨대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외국의 서양 핀란드에서 그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 그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뭐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것 내용 중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서양 사람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이 이런 자연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그냥 들었으면 거기서 그쳤을 텐데 이제 동학을 배웠잖아요. 삼경을. 그래서 그 삼경 얘기를 쫙 해줬어요. 우리 이 동학에서는, 나도 몰랐는데 동학에서는 이 사물도 공경한다는 정신이 있다. 이 사람이나 그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삼경 얘기를 해주면서 반드시 서양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어쨌든 연구 결과물에 이 삼경 이야기도 꼭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동학 강의를 들은 보람, 어쨌든 그걸 좀 잘 써먹기도 했고 동학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좀 외국의 사상만을 주로 배웠고 이제 그 우리 거에 대한 그런 갈증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우리 재단 설립자께서 농학자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생명과학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농대 교수셨고 원예학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재단을 설립할 때 설립 정신이 그 산업화 시대의 도시민들의 의식 개혁, 그리고 그 정신문화를 드높이고, 그리고 문화복지주의, 우리 이 문화를 이 특정한 엘리트나 배운 사람들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우리 좋은 그 문화를 익힐 수 있게 하는 것. 또 하나가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 그런 정신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는 실무자로서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동학을 넣은 거는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그 비전, 그 창립자의 창립하실 때 그런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이제 넣었는데, 그 실무자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참여해 주신 그 우리 회원님들하고 우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일단은 열심히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들어주신 그게 제일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통 숫자가 좀 준다고 하던데 그래도 끝까지 안 줄고 오히려 늘었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좀 쉬는 시간에 이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유태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태인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는 이제 뭐 경제의 뭐 80%를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꼭 뭐 그네들이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태인들의 특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저는 우리 이 동학 사상은 정말
그런 위대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사상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이웃과 다른 민족을 두루 이렇게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사상이잖아요. 투쟁과 이런 다도 이런 사상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이 동학의 사상이 널리 폐하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동학적인 교육, 저는 계속 이제 교육에 대한 하나는 저는 이제 교육이고 하나는 통일에 대한 좀 준비를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좋은 통일 국가에 대한 설계도를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가 어설프더라도 좀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두 가지에 가장 관심이 있고 동학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동학이 어쨌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걸 바탕으로 정말로 새로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네, 또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